안녕하세요. 파이프트리 캠퍼스입니다. 머신러닝 레벨 1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챕터에서 우리는 다양한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인공지능과 머신러닝의 개념에 대해서, 그리고 사례에 대해서 이야기했었고, 데이터 프레임과 데이터 마이닝인 파이프라인의 개념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머신러닝에 대해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머신러닝은 주어진 데이터의 함수 관계를 스스로 찾아내는 방법 또는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그림과 같이 데이터에 따라 프로그램이 처음 직선형에서 곡선형으로 점차 이렇게 변해가는 과정을 학습, 적합, 피팅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추정한 관계식을 기반으로 새로운 점, 여기에서는 0.6이라는 새로운 점에서 y가 얼마가 될지 예측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머신러닝이 이렇게 한 가지 방법만 있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의 상황, 목적에 따라서 다양한 방법들을 쓴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그 방법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걸 슈퍼바이즈드 러닝이라고 하는 지도학습과 언슈퍼바이즈드 러닝이라고 하는 비지도학습, 그리고 레인포스 러닝이라고 하는 강화학습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도학습은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가장 전형적인 방법입니다. 데이터에 피처와 레이블이 있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죠. 피처와 레이블 간의 관계인 F를 학습으로 만들어내는 알고리즘들입니다. 지도학습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전에 봤던 보스턴 집합 데이터입니다. 이런 데이터 프레임이 있을 때 거주 조건들의 피처들과 예측하고자 하는 집합 레이블 간의 관계를 찾아내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피처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실제 집값이고 다른 하나는 카테고리컬한 주택가격이라고 하는 0과 1로 되어 있는 레이블입니다. 주택가격의 평균을 계산해서 평균보다 높으면 1, 평균보다 낮으면 0으로 기입을 한 거죠. 자, 그러면 어떤 데이터는 이렇게 연속형 숫자로 되어 있고 어떤 데이터는 0과 1로 되어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는 이걸 데이터 타입이라고 하고 데이터 타입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엄청 많은 데이터가 있는데 그 타입에 따라 몇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우선 정형 데이터와 비정형 데이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정형 데이터는 정해진 규칙에 맞게 저장된 데이터들 중 그 수치로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들을 말합니다. 가령 나이와 성별이라는 데이터가 있을 때 나이라는 데이터는 그 수치만으로도 의미를 파악할 수 있고 또는 각각 성별에 따른 나이 평균을 계산해서 어떤 정보를 파악할 수도 있겠죠. 이런 데이터들을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비정형 데이터는 그 값의 의미를 쉽게 파악하기 어려운 데이터들을 말합니다. 가령 영상이나 텍스트, 음성 등 이런 데이터들을 말하는데 예를 들어 여기 이미지 파일이 하나 있다고 해봅시다.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강아지 사진이 하나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보는 이미지 데이터는 색 좌표축으로 구성되어 있고 많이 알려진 RGB라는 좌표축을 씁니다. 여기서 RGB는 레드, 그린, 블루의 약자입니다. 이미지는 각 픽셀 크기로 구성된 데이터 테이블의 조합이고 각각의 데이터 테이블은 붉은색과 녹색, 파란색의 강도를 픽셀별로 숫자로 표현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숫자로 채워진 데이터 프레임을 보고 강아지라는 사진을 알 수는 없을 겁니다. 머신러닝을 학습시킨다면 강아지라는 단어는 레이블이 되고 각 픽셀의 색값이 픽처가 될 텐데 이 수치들을 가지고 이미지를 판단하도록 알고리즘을 학습시키는 건 매우 어려운 일일 겁니다. 이번에는 엑셀 숫자 크기별로 색깔을 넣어봤습니다. 이제 숫자로만 보였던 데이터 프레임에서 강아지의 얼굴이 보이시나요? 이걸로 우리가 이미지를 파악할 때 숫자가 아닌 직관적으로 파악하는 차이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것처럼 데이터 자체의 의미를 바로 파악할 수 없는 데이터를 비정형 데이터라고 하고 보통 음성이나 텍스트, 이미지 등의 데이터를 비정형 데이터라고 합니다. 이런 데이터들을 머신러닝으로 학습시키기 위해서는 사람이 직접 다양한 전처리를 통해 패턴을 파악할 수 있도록 정보를 요약해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아니라 알고리즘이 학습할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딥러닝은 비정형 데이터의 처리에 매우 강력합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딥러닝 파트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로 다루는 데이터는 정형 데이터입니다. 정형 데이터는 크게 다시 수치형과 범주형으로 나눌 수 있고 수치형은 또다시 연속형과 이산형, 범주형은 순위형과 명목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각 데이터 타입별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가령 사람의 키나 몸무게 같은 경우에는 70.2, 63.8 이런 연속형 데이터가 숫자가 되겠지만 나이나 가족수, 방의 개수 같은 데이터는 소수점으로 표현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산형 데이터가 됩니다. 그리고 범주형의 순위형과 명목형은
각 데이터에 순서가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가령 등급은 순서가 있지만 성별이나 지역 등에는 순서의 의미가 있을 수 없죠. 범주형 데이터의 특징은 4층 연산이 안 된다는 겁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4층 연산이 안 되기 때문에 데이터가 1, 2, 3 같은 숫자로 보여도 서로 구분을 위한 숫자일 뿐이지 크기의 의미를 갖는 숫자가 아니므로 4층 연산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알고리즘을 이용해 학습시킬 때에는 원핫 인코딩이라고 한 전처리를 통해서 변환한 후에 사용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머신러닝 레벨 2에서 자세히 다룰 예정입니다. 머신러닝은 많은 데이터들 중 정형 데이터만 다룹니다. 비정형 데이터의 경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처리를 통해 정형 데이터로 변환한 후에 사용합니다. 데이터의 타입의 단어들을 외우실 필요는 없지만 매우 중요한 개념이니까 데이터의 타입에 이런 것들이 있다는 정도는 알고 계시고 반복해서 예시를 보면서 익숙해지시기 바랍니다. 다시 지도학습으로 돌아와서 보스턴 데이터 프레임에는 수치형과 범주형의 레이블이 있고 그 차이를 설명드렸습니다. 이 차이를 먼저 설명드린 이유는 레이블 데이터 타입에 따라 지도학습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레이블의 데이터 타입에 따라 지도학습의 방법이 다른데 이를 회귀와 분류라고 합니다. 우선 회귀는 레이블의 데이터 타입이 수치형일 때 사용을 합니다. 특성과 레이블 값의 관계를 파악해서 어떤 특성들이 주어질 때 그 값의 수치를 예측하는 방법입니다. 이때 모형 F를 회귀 모형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레이블의 데이터 타입이 범주형일 경우, 그러니까 순위형이거나 명목형일 경우 이 데이터는 명목형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런 경우는 분류,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이라고 합니다. 특성들과 레이블의 범주 또는 레이블의 클래스의 패턴을 파악해서 이 특성이 어떤 특성이 주어질 때 0 또는 1인지 분류해내는 것입니다. 이때 모형 F를 분류 모형 또는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이라고 부릅니다. 회귀 모형의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보스턴 데이터에서 거주 조건에 따른 주택 가격을 예측할 때 관계를 설명하는 함수 F를 학습을 통해 만들어냅니다. 이걸 회귀 모형이라고 하죠. 회귀 알고리즘을 이용해 데이터를 학습시키면 다음과 같은 회귀식이 구해집니다. 회귀식은 우리가 자주 보던 함수식과 유사하죠? 회귀식에서 특이한 것은 각 특성별 효과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각 특성별로 앞에 어떤 숫자가 있는데 이걸 가중치라고 부르고 가중치가 클수록 그 특징이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가중치의 부호도 매우 중요한데요. 가중치의 부호가 양수일 경우에는 그 특징값이 클수록 주택가격이 높아진다는 것이고 반대로 음수일 경우에는 특징값이 클수록 주택가격이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범죄율과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의 가중치를 가지고 있는데 범죄율이 높을수록 집값이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식의 맨 앞에 있는 45.57이라는 숫자는 편향값을 의미합니다. 주로 회귀 모델은 이런 각 특징별 가중치와 편향값을 학습을 통해 얻어내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거주 조건에 대한 데이터가 있을 때 위에 회귀식에 대입을 해서 새로운 주택 가격을 예측하게 되는 것이 회귀 분석입니다. 자, 이번에는 분류 모형의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데이터 테이블이 있습니다. 두 개의 특성이 있고 한 개의 레이블이 있습니다. 레이블은 0과 1로 이루어져 있는 범주형입니다. 그리고 화면에는 20개만 보이지만 샘플 사이즈는 100개인 데이터 프레임입니다. 이 데이터를 그래프로 그렸습니다. 가로축에 특성 1번, 그리고 세로축에 특성 2번을 그리고 레이블이 1일 때는 주황색, 레이블이 0일 때는 파란색으로 표시했습니다. 이때 레이블을 구분하는 패턴, 기준을 찾아내는 것이 분류 모형입니다. 자, 분류 모형 머신러닝 학습을 통해서 아래 그림과 같이 주황색과 파란색을 나누는 선을 찾아냈습니다. 선 위에 있으면 주황색, 선 아래에 있으면 파란색이군요. 이 기준선 y는 fx를 디시전 바운더리 또는 결정 경계라고 부릅니다. 회계의 경우 경계선 위에 있는 점으로 레이블, 예측값을 계산한다면 그래서 추정선, 회기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분류는 경계선을 기준으로 레이블을 구분해냅니다. 즉, 함수가 방정식에서 부등식으로 변하는 거죠. 그리고 머신러닝 레벨 2에서 자세히 다루겠지만 이 결정 경계는 확률적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정 경계 부분에서는 레이블의 클래스에 대한 확률이 약간 불안정합니다. 지금까지 지도학습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다음은 비지도학습입니다. 비지도학습은 데이터에 레이블이 없이 피처만 있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알고리즘은 피처들 간의 패턴을 찾아냅니다.
가령 어린아이에게 고양이와 개의 이름을 알려주지 않고 사진만 여러 장 보여준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어느 순간 그 아이가 고양이와 개의 이름은 모르지만 서로 다르다는 걸 파악하고 구분해낼 수 있겠죠? 이게 바로 비지도 학습이고 어떤 면에서 사람이 학습하는 방법과 가장 유사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레이블이 없기 때문에 어떤 방향으로 학습될지 알 수 없고 따라서 성능을 측정하는 방법도 없습니다. 다만 피처들 간의 관계를 깊게 분석하기 때문에 새로운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비지도 학습에 대해 예시를 들어 자세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비지도 학습은 화면의 데이터 프레임과 같이 레이블이 없고 피처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도 학습도 회귀와 분류가 있었듯이 비지도 학습도 군집 분석과 차원 축소가 있습니다. 물론 더 많은 방법들이 있지만 대표적인 두 가지 방법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군집 분석은 고객 세그먼트 분석이나 차원 축소는 시각화를 하는 데 사용이 되고 어떻게 이러한 분석들이 되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군집 분석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데이터 프레임이 있습니다. 두 개의 피처가 있고 레이블은 없습니다. 그리고 샘플 사이즈는 500개입니다. 그래프로 표현을 하면 오른쪽 위에 있는 그래프와 같이 되고 가로축은 첫 번째 특성, 세로축은 두 번째 특성입니다. 레이블이 없기 때문에 모든 점들의 색깔이 동일하게 파란색입니다. 사실 이 데이터는 게임 회사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유저별로 플레이 타임이나 획득 경험치량을 측정한 자료입니다. 여기에서 드는 생각이 그러면 비지도 학습을 할 것이 아니라 플레이 타임으로 획득 경험치량을 예측하는 지도 학습, 즉 회귀 분석도 가능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물론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래프를 보면 플레이 타임과 획득 경험치 간에 어떤 관계가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획득 경험치를 예측한다는 건 그다지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 보이고 비즈니스적인 가치도 떨어져 보입니다. 이런 경우 군집 분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군집 분석은 데이터 샘플들 간의 유사성을 측정해서 유사한 샘플들끼리 묶는 그런 방법입니다. 유사성을 측정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주로 유클리디안 거리를 많이 사용합니다. 군집 분석 결과 아래 그림과 같이 재미있게도 4개의 그룹으로 묶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4개의 그룹 중 2개의 그룹은 사실상 같은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플레이 시간과 획득 경험치가 비례한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게임을 정상적으로 즐기고 있는 거고 시간 차이에 따른 경험치 획득량만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만 추린다면 회귀 분석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른 2개의 그룹이 약간 이상합니다. 녹색 그룹은 플레이 시간 대비 경험치가 아주 높습니다. 뭔가 게임을 아주 잘 이해하고 있거나 치트를 쓴 건 아닌지 의심해 봐야 합니다. 반대로 주황색 그룹은 아주 힘들게 게임을 합니다. 플레이 시간 대비 경험치가 낮죠. 매우 비효율적인 방식으로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뭔가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이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게임을 즐기는 사람들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건 마치 새로운 레이블이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이제 데이터 프레임 옆에 군집 분석 결과라고 하는 레이블을 추가하고 1부터 4까지 군집 번호를 붙여줄 수 있습니다. 새로운 레이블이죠. 그리고 우리는 각 고객군별로 게임에 도움이 될 만한 서비스를 준비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고객이 들어오면 그 사람의 플레이 시간과 획득 경험치를 기준으로 군집을 분류하고 적정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겠죠. 이걸 고객 세그먼트 분석이라고 하고 이런 분석은 굳이 게임 회사뿐만 아니라 카드사라든지 쇼핑몰에서도 고객의 판매 패턴을 분석하는 데 많이 사용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자, 다음은 차원 축소를 이야기해야 하는데 그 전에 차원 축소는 왜 하는 걸까요? 앞서 설명한 시각화도 한 가지 중요한 이유이고 다른 이유는 바로 차원의 저주입니다. 이름이 뭔가 멋있죠? 차원의 저주가 뭔가 하면 우리가 지난 챕터에서 데이터 프레임을 설명할 때 피처의 수가 곧 차원의 수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피처의 개수가 많을수록 차원수가 높다는 거죠. 여기 2차원의 데이터 공간이 있습니다. 가로와 세로축이죠. 우리는 그 데이터 공간에 원의 크기만큼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데이터 공간은 거의 꽉 차게 데이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사실 계산하면 78.5% 정도 됩니다. 우리는 전체 데이터 공간에 78.5%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 정도면 머신러닝으로 패턴을 학습시키기에 부족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약간 부족하다고 느꼈는지 특성, 즉 피처를 하나 더 추가했습니다. 높이 방향으로 하나 더 특성을 추가해서 3차원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지나가는 사람의 키와 몸무게를 가지고 나이를 예측하려고 했는데 잘 안 맞으니까 성별이라고 하는 특성을 추가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특성을 추가했는데
데이터 공간 내에 빈 공간이 더 커진 것 같습니다. 참 이상하죠? 눈으로 보기에만 그럴까요? 안타깝게도 그 빈 공간의 크기는 실제로 점점 증가합니다. 전체 데이터 공간, 큐브 형태의 공간의 부피와 수집한 데이터로 표현되는 이 구의 부피를 비교해보면 차원이 증가할수록 그 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점차 줄어듭니다. 즉 데이터 공간 내에 우리가 데이터의 피처만 늘려서 차원만 늘린다고 할 때 점점 설명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은 줄어드는 거죠. 이걸 차원의 저주라고 합니다. 피처를 추가해서 뭔가 더 알아내는 것 같지만 실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피처를 더 추가할 때마다 샘플을 모아야 합니다. 가령 나이를 예측하기 위해 키와 몸무게만 측정하다가 성별도 측정했다면 기존 키와 몸무게를 측정한 인원의 2배가량을 더 측정해야 합니다. 아니 그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데이터를 더 추가해야 할까요? 그건 피처 수에 따라 다른데 피처가 증가할수록 거의 차원수의 제곱의 형태로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엄청나죠? 그래서 우리는 피처를 무작정 추가하기보다 유용한 정보를 위주로 요약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동일한 데이터 사이즈에서 정보가 요약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데이터의 차원 축소가 필요합니다. 데이터를 차원 축소하는 방법입니다. 아까 분류명에서 봤던 데이터 테이블입니다. 레이블이 0인 건 파란색, 레이블이 1인 건 주황색으로 표시되어 있죠. 비지도 학습인데 왜 레이블이 있는지 헷갈리시죠? 걱정하지 마세요. 차원 축소의 효과를 설명하기 위해서 레이블이 있는 데이터 프레임을 선택한 것이고 차원 축소 중에는 레이블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차원 축소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이지만 주로 방향을 회전하는 방법을 많이 씁니다. 아래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기존 그래프에서 시계 방향으로 약 90도 정도 회전한 모양으로 그래프가 변했습니다. 이게 차원 축소의 시작이고 이번에 사용한 방법은 주성분 분석이라고 하는 PCA 알고리즘을 사용했습니다. 이것도 머신러닝 레벨 2에서 자세히 다루겠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데이터들의 분산, 즉 흩어지는 수준을 가장 큰 방향으로 축을 회전시키는 것이 기본 아이디어입니다. 자, 이렇게 회전시키고 보니까 파란색과 노란색을 구분하는데 굳이 세로축이 필요할까 싶네요. 잘하면 가로축만으로도 분류가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려봤습니다. 아래 그림과 같이 세로 방향을 없애고 가로 방향만 가지고 데이터를 나열해 봤는데 두 개를 사용할 때만큼은 아니지만 한 개의 피처로도 상당 수준으로 분류가 됩니다. 이게 바로 차원 축소입니다. 사실 차원 축소를 하면 약간 정보를 잃어버리지만 차원 축소를 통해 데이터 공간의 축소로 더욱 효과적으로 데이터를 처리하고 표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마지막으로 강화학습입니다. 강화학습은 어떤 면에서 지도학습과 유사합니다. 다만 레이블이 아니라 리월드와 페널티라고 하는 방식으로 지도를 한다는 것이 다릅니다. 약간 회귀와 분류가 섞여 있는 것 같죠. 회귀는 정확한 값을 지도해주고 분류는 클래스를 지도해주는데 강화학습은 잘한 경우에는 큰 보상을, 잘못한 경우에는 큰 페널티를 주는 거죠. 클래스를 지도하는데 그 크기도 있는 것과 같습니다. 강화학습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자, 그림과 같이 어떤 환경 조건이 있습니다. 이 환경 조건은 잘 관리되는 곳입니다. 즉, 모델의 행동에 대해서만 정확하게 반응을 하는 환경이어야만 한다는 거죠. 가령 액션과 상관없이 변하는 환경이라면 모델이 학습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는 주어진 환경 상태에서 어떤 액션을 하도록 강화학습 F를 학습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액션 Y가 환경에 적용됐을 때 그에 대한 변화된 환경 조건이 다시 모델에 입력되게 되고 변화된 환경에 따라 또 보상, 페널티가 함께 주어집니다. 그러면 우리 모델은 주어진 환경에서 보상이 최대가 되도록 액션을 학습하는 함수 F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강화학습은 미리 데이터가 준비된 상태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준비된 환경에서 상태 S와 보상 R 그리고 액션 A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점차 보상이 최대가 되도록 학습하는 것을 말합니다. 설명이 헷갈리실 수 있는데 예시 영상을 보시면 잘 이해가 되실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강화학습은 환경의 절제가 제어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 환경을 구성하는 것은 비용이 아주 많이 드는데 그래서 주로 환경이 아주 잘 제어되는 게임에서 많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그 예로 알파고를 만든 구글의 딥마인드에서 처음에 개발했던 벽돌깨기 게임에 강화학습을 적용한 영상을 연결했습니다. 링크를 타고 들어가서 보고 오신 후에 이 강의를 이어서 들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머신러닝의 세 가지 방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머신러닝은 수집한 데이터와 분석하고자 하는 목적에 따라 그 방법이 달라지며 크게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그리고 강화학습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도학습은 다시 레이블의 데이터 타입에 따라 회귀와 분류로 구분할 수 있고, 비지도학습은 분석 목적에 따라 군집 분석과 차원 축소의 방법이 있습니다. 특히 비지도학습은 데이터 자체의 정보 파악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지도학습 전 데이터 전처리 단계에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화학습은 환경의 제어가 매우 중요하고 보상과 페널티를 통해 최적의 액션을 만들어내는 방법을 학습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중 데이터의 특성상 지도학습에서 많은 성과가 나오고 있고, 따라서 이어서 지도학습의 학습 과정과 예측 성능의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